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강동석입니다. 봄을 시샘하듯 바람도 불고 또 비도 내려서 또 봄옷을 입기에는 조금 추운 날씨기도 했습니다. 어서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식쇼 스트라이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살아있는 강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전화 02-3153-2610-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접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네, 오늘의 감독님은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강의 듣기 전에 코스피가 19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코스닥 살아있네. 네. 였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요. 여태껏 잘 나가던 코스닥은 오늘 한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다만 오늘 코스피는 상당히 큰 폭의 상세를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간의 거래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왔던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코스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이거죠. 바로 말로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경기 부양 관련주로 해서 지금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같이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일단 어느 정도의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철강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서비스, 그리고 유통업, 운수창고 업종까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효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낙폭 과대주가 상당히 강했다는 걸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낙폭 과대주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글로벌적인 흐름이겠죠. 글로벌적으로 지금은 경기 부양 관련주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 발표를 한 기업, 두 기업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아낌없이 떨쳐버리고 지금은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코스피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 어느 정도는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0일선을 강하게 뚫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뚫었지만 아직까지 우려감은 잔존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여기에서 강하게 우리가 추격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요, 한 번 더 바닥권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N자인 파동을 좀 더 노려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도 경기 부양 관련주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보셨다가 대신 상단으로는 여기 있죠. 그래서 1960포인트 부근을 우리가 단기적인 저항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자. 만약에 1960포인트를 예상외로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도 강하게 매수를 좀 들어가시고요. 대신 1960포인트를 강하게 못 뚫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바닥권에서 1920포인트 부근에서는 우리가 필히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발표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는지죠. 발표가 됐다고 하면 그만큼 우려감 자체는 지금 사라지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넘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기관에서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기관은 우리가 차익 실현 매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코스닥이 끝났다고 생각하기에는 이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추세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오늘은 다만 차익 실현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 그 점만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항상 이런 명언 있죠. 어차피 주식은 두려움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내일은 꼭 더 큰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이상로 대표님의 마감 정리, 시황 정리는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인데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큰 배경을 본다면 바로 주요 기업들,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나쁘게 나오는 기업도 잘 없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군이죠. 바로 반도체 업황의 가장 국민주라고 하죠.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현대차의 업종을 안다면 자동차 업종의 전체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업황을 안다면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IT 부품 업종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군 두 가지를 준비해 봤으니까 자, 살아있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면 SK 하이닉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조 7,81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2%가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6%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17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477%,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임원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분들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D램의 출하량이 증가를 했는 것도 한몫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죠.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러면 말이 상당히 많죠. D램 가격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 게요.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더욱더 큰 수치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볼 때 일단 매출액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 자체가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해서 물건으로 친다면 우리가 더 많이 팔았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로 한다면 일단은 매출, 그만큼 물건 자체가 많이 나갔다는 결론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 자체가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2%만 올랐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부분은 477%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가격 자체가 상승분이 지금은 유효하게 영업이익 부분으로 그대로 반영이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 오르는 모습 자체는 지금 PC용 D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수요 자체가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업황 자체 1분기 사이클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를 상당히 많이 보시는데 2012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만큼 마진을 남기기가 힘들었던 구간이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더욱더 어닝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매출 비중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비중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왼쪽 화면부터 보시면 2012년 그리고 4분기죠. 그리고 오른쪽은 2013년 1분기. 그런 D램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은 69%에서 좀 더 느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낸드에 대해서는 좀 더 주는 모습이었다. 그러면 실적을 많이 냈던 것은 바로 D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D램에 관련된 메모리 장비업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관련된 IT 부품주에게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업종을 같이 한번 고를 때도 메모리 관련된 코스닥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1분기의 실적이 좀 더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어닝으로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짐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에 매출 구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매출 구조를 본다면요. 지금 PC용 D램이죠. PC용 D램에 대해서는 4분기보다 지금 올해 더욱더 느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모바일 분야, 모바일 D램에 대해서는 좀 더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C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과는 다르게 현재 대세는 모바일입니다. 사실 모바일이죠. 모바일이 대세고 대신 PC용 D램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옆에 뒤에 화면을 같이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나오는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자주 보시는 분들 그리고 다우 증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텔이라든지 IBM이 얼마 전에 큰 폭의 하락을 겪었죠. 당연히 안에서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절감 그리고 매출의 구조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인텔이라든지 IBM 같은 경우에도 점점 모바일 D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PC용 D램에 대해서 수요 자체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던 구조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구조가 바로 1분기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전화면으로 넘어가서 모바일 D램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트렌드는 바로 모바일 D램이 수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지금 교체 주기를 본다면 2년을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죠. P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그때는 1년이라든지 아니면 2년마다 컴퓨터를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386에서 486은 금방 바뀌고 또 486에서 펜티엄까지 또 금방 바뀌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PC 같은 경우에는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체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게 바로 PC용 D램을 생산 안 하는 이제 줄이는 그런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고요. 대신 모바일 D램에 관해서는 현재도 상당히 스마트폰이 성숙기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2기가까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3기가를 생산을 하겠다 이런 모습까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만 보신다면 2분기에도 과연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을까는 바로 모바일 D램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을 좀 유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우리가 좀 넘어가서요. 2분기 전망에 대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SK 2분기 전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그리고 변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모바일 D램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전망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최근 들어서 빌 게이츠가 방한을 했죠. 빌 게이츠가 했던 말 중에서 틀린 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었죠. 영어로 했겠죠, 당연히. 저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640메가가 이상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2기가도 모자란다. 이런 말도 상당히 많고요. 그만큼 모바일 시장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빠른 것,
빠른 기억 장치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대용량의 기억 장치를 찾게 되고 그리고 소형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관해서는 모바일 D램의 어느 정도의 수요 자체는 좀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인텔 및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량의 변화를 추이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한번 보시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위권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글로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텔과 삼성전자죠. 그럼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에 하단에 있는 퀄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퀄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D램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AP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신다면 이런 기업들이 과연 PC용 D램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모바일 D램을 늘릴 것인가 여부 자체가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D램이 지금 삼성전자 모바일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하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의 기업들에게 지금 D램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더 올라가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치킨 게임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거. 그리고 글로벌 주력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변화 추이도 좀 주목을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최근 들어서 애플도 혁신을 못했습니다. 그냥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쳤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갤럭시 S4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갤럭시 S4가 몇 대나 팔릴까? 하이엔드 시스템의 갤럭시 S4가 과연 몇 대가 팔릴까가 중요한 추이가 될 수 있다. 어차피 갤럭시 S4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스마트폰, 그만큼 고급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지 여부 자체가 SK하이닉스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휴대폰이 아니라 교체를 하면서 점점점 주력 제품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요 세 가지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회적으로 한 가지 팁을 한 개 더 드리면요. 지금 현재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환차익으로 해서 지금 환차손을 당했거든요. 환차손이라는 것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120억 가량을 SK하이닉스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이런 환차선 부분도 우리가 빼놓지 말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 다시 한 번 더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속 끓이시는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정말 많죠. 예, 맞습니다. 현대차 국민차죠. 현대차.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21조 3,670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1조 8,685억 4,2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10.7%가 감소했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은 감소를 하고 대신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봤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었죠. 그런 매출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팔기는 많이 팔았구나. 그러면 아직까지도 세계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국내에서의 판매 자체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영업이익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예전만큼 비싸지는 않겠구나. 글로벌적으로. 그만큼 지금은 마진 자체는 줄었다는 것을 조금 뜻하겠고요. 오늘 현대차가 5%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것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측면 자체를 크게 평가했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이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보시면 당연히 환율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환율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 국내 시장은 조금 감소를 했는 반면에 해외 판매는 여전히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또 상회하는 결과치를 좀 나타냈었고요. 같이 왜 어떻게 해외 판매 자체가 호조가 지속이 됐을까? 해외 판매에 대한 부분을 매출 대수로 우리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국내 생산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분기부터 꾸준히 국내 판매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4분기에는 국내 판매가 좀 더 늘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 완성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피크입니다. 성수기고요. 네. 왜냐하면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연식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상당히 가격 자체에 프리미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국내 판매 자체는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거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대신 해외 판매는 4분기만 뺀다면 계속적으로 국내 판매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고, 대신 해외 판매는 그만큼 더욱더 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차가 어디에서 많이 팔고 있을까? 보면 처음에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지금 보시면 북경이죠. 북경 쪽에 중국 쪽이죠. 그리고 인도 같은 이머징 시장에서의 활약이 돋보이는 게 바로 현대차라는 걸 한 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게 드리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럽에서 많이 팔리죠. 그런 관점이 조금 틀리다는 거.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체코 시장도 좋은 결과치를 나타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매출 대수를 보시더라도 이머징 시장에서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대차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이머징 시장에서의 판매 대수가 호조를 지속을 하느냐 아니면 점유율이 더욱더 낮아지느냐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지금 소비 자체를 안 하려고 많이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요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현대차가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보고 계시면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화와의 환율 변동성이겠죠. 그래서 참고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는 달러 환산 대비 우리가 흘러가는 모습이고, 지금 같이 보시면요. 여기 요 색깔은 바로 한국의 원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파란 색깔은 바로 일본의 엔을 뜻하는 겁니다. 보셨을 때 달러 환산 기준이고요. 올라가는 것은 약세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강세 국면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가 언제부터 이렇게 큰 고가를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달러 대비 원엔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를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좀 그렸었고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07년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때 노무현 정부였죠. 이때는
상당히 일본의 엔화도 약세를 보였던 형국이었습니다. 이때는 현대차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활약을 못했다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던 것은 바로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벤처로 통하는 IT였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던 것은 바로 IT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환율, 일본의 엔화적인 약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은 조금 적게 받는구나. 네. 라고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밑에는 지금 원화 강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형국이었죠. 이때까지는. 하지만 2008년, 2009년도부터는 역전이 됐습니다. 그만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약세 국면을 띄었고요. 대신 엔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 국면을 띄는 모습이었죠. 계속적인 모습이 현재까지 그리고 2013년 1월 달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그만큼 현대차가 크게 올랐을 때는 바로 원화는 약세였고 엔화는 강세였던 그런 국면이었던 거죠. 바로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혼다가 상당히 비쌌을 때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고 점유율 또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업종보다도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운수장비 부품 업종은 이 부분 자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그래도 세계인들은 현대차보다는 도요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엔화는 약세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원화는 강세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히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런 환율적인 부분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류를 좀 하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느 정도의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운수장비,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자체가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대신에 영업이익이 낮게 잡힌다면 당연히 밑에 협력업체들을 당연히 단가 압력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반등 추이 자체는 기술적 반등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율 부분이 역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가 회복되든지 아니면 해외에서의 어느 정도 호주세가 지속이 되든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경제TV의 핫트렌드 전문가 이상로 대표와 함께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전망과 영향에 대해서 강의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7시 29분 여러분은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제가 한진해운을 네. 보유로 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매수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예, 작년 3월에 매수를 했고요. 네. 16,400원 정도에 매수를 했습니다. 16,400원 정도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얼마큼 되세요? 60% 정도 됩니다. 60%요. 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뭐 향후 전망이라든지요. 예, 또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제가 물타기를 좀 해서 에버리지를 좀 낮춰도 되는지. 네.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시청자님, 그 40%는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들고 계신가요? 다른 종목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럼 이상로 전문가께 이 종목 상담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예. 일단 지금 보셔야 되는 게 한진해운 같은 운수 창구 업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운임비, 그리고 한 개 더 한다면 글로벌 경기 회복입니다. 바로 물량이 증가를 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 여부거든요. 그런 컨테이너 물량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면 이건 안 좋다, 그죠? 대신에 운임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 한 개는 좋았고 한 개는 안 좋았다. 그러면 어떤 게 더욱더 영향력을 미칠까 보시면 운임비가 상승은 했지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던 부분 자체가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대신 오늘 상승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있던 거래량들에 의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에 좀 더 무게를 좀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는 절대 안 됩니다. 물타기는 안 되시고요. 대신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곧 실적 발표를 하죠. 실적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할 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을 한번 보신다면 하단에 있는 10,000원대를 좀 더 중요하게 보시자. 그래서 10,000원 자체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완전하게 조금 나가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10,000원이 강하게 좀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들고 계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비중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렇게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잘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네, 좀 속상하셔도 10,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오늘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다날입니다. 다날 매수가가 13,650원에 비중이 30%. 다른 전자결제주는 가고 있는데 왜 소외되고 있나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만을 본다면 뭐 그렇게 소외됐던 부분도 아니죠. 하지만 참 이게 우리가 항상 주도 섹터 안에 주를 골라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다날 같은 경우에 다른 여타의 KG 이니시스라든지 아니면 KG 모빌리언스 같은 기업들과 얘기를 많이 한다면 일단 다날은 모바일 결제를 주로 많이 하죠. 모바일 결제를 주로 한다면 KG 모빌리언스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KG 모빌리언스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게 다르죠. 그게 다날만의 매력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매출 자체가 KG 모빌리언스보다는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예? 이것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대신 요번에 어느 정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미국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진출 자체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좀 더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 다만 다날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는 거 꼭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코스닥이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낙폭도 좀 컸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지 여기서 파시면 조금 제가 볼 때는 후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왕 기다리신 거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지금 뭐 다날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뭐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타의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것보다 그냥 다날을 좀 더 보유를 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저번 주 강의를 좀 보신 것 같은데요. 전자결제주 사신 거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다만
종목 선택이 2%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은 곧 회복이 될 것이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대까지도 조금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선 자체는 하단에 21선 부근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는 투자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단알은 보유고 목표는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서입니다. 동서 매수가 23,0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현재가는 26,500원.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네요. 아, 예. 매수가가 얼마셨죠? 23,000원입니다. 아, 23,000원요. 네.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동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기업이죠. 그래서 뭐 하는 일도 보시면 식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포장, 그리고 의류 사업도 하고 구매 대행업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냥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유통업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음식료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변동폭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손해가 되셨든 아니면 보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런 업종은 좀 길게 보시라는 거 팁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상당히 평소 때도 없는 모습이었고 대신 시세를 주고 올라가자마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는 모습인데요.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상당히 불안하실 거예요. 필리침이 생성됐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저항선이 27,000원권에서는 저항이 작용을 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만큼 발산과 수렴 과정이 있을 때 지금 현재 발산을 많이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 음봉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두기보다는요.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종목군이니까 하단에 어느 정도의 24,500원 부근 자체를 우리가 지지선으로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4,500원 앞서 있던 이 갭이죠. 앞서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갭이 한번 발생을 했거든요. 갭 자체를 안 메꾸는 한 우리가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선 자체는 24,5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27,000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동서도 목표가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를 5,950원에 30%를 갖고 계신데 현재가는 6,390원. 조금씩 이득을 보고 계십니다.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이상훈 대표님. 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참 이 회사가 히스토리가 많습니다. 파워로직스가 이름만 딱 들어도 왠지 배터리를 만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그래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고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보호회로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보호회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를 하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 바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에 몇만 화소 바로 500만 화소와 800만 화소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500만 화소 그리고 800만 화소인데요. 8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이죠. 그래서 주력 상품에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5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모델에 500만 화소라든지 300만 화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중간하게 다리는 둘 다 걸쳐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는 점유율 자체를 다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화소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 같은 기업들을 떠올릴 수 있겠고 아니면 디지털 옵틱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대신 저하소 같은 경우에는 캠시스 같은 기업들 같은 동종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실적 같은 부분도 1분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요. 네. 일단 저항 구간을 한번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지금 7,000원 부근이 되겠네요. 7,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습관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실적이 발표되면서 조금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득 보고 계신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RF텍, 매수가가 17,3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전반적인 목표와 또 홀딩 여부, 보유 여부를 문의하셨는데요. 이상훈 대표님. 예. RF텍 같은 경우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낮아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RF텍 안테나 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거 무선 충전. 예, 무선 충전하기 전에는 충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이었다. 이런 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이슈가 있겠구나. 그리고 충전기 이슈, 그리고 안테나 이슈가 있겠구나. 라는 걸 테마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들썩일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갤4죠. 갤럭시 S4가 곧 출시되죠. 그래서 지금 예약 판매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갤럭시 S4의 주요 기능 중에 한 개가 바로 무선 충전이죠. 그러면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여기에 대해서 들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 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신고가를 무조건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볼 때까지 기다리시고 당분간은 주식을 안 보고 차라리 뭐 딴 데 여행을 갔다 오시던가 그러고 나면 주식이 조금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은 주식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하단에 어느 정도의 지지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단의 지지선만 좀 자세히 보시면 가격으로 한번 매기면요. 현재 시점에서 여기죠. 앞서서 갭이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17,000원 부분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RF텍도 보유하시고 당분간 차트를 보지 않은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ICD입니다. 매수가 15,150원에 비중이 좀 있으시네요. 60% 반등 시점을 문의하셨습니다.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이렇게 기어가는 저점에서 기어가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급등을 하는 양상을 좀 보였는데요. 지금 ICD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군입니다. ICD 같은 경우에 같이 보시면요. 보면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아몰레드죠. 아몰레드 관련주, 그리고 LCD 쪽 하고 있고 장비 제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 아몰레드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그러면 지금의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뉴스는 안 넣은 거 제가 좀 뒤로 들은 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몰레드하고 지금 LG에서 하는 게 다른 게 있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 쪽이 지금 약간 우세를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 뭐 여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한다느니 아니면 한다느니 이런 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만큼 장비 업체다 보니까 한번 안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이 장비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 분기 자체를 매출 자체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지금 조금 더 행보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아몰레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릴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앞서서 거래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상당히 큰 거래량이 운집하고 있는 그런 매물대를 지금은 지지를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마음고생을 좀 더 하시면서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하단에 지금 121선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위에 있는 60일선을 조금 대응을 하신 전략.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본다면 일단 16,000원대까지는 홀딩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16,000원까지 만약에 쉽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토비스 문자 문의가 왔습니다. 매수가가 5,450원이고요. 비중이 15%인데 현재는 6% 급등해서 8,130원.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 수익을 실현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정전식 패널 업체거든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 암흑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길게 한번 보시면
제가 토비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비스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바로 전압식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체였고요. 하지만 점점 바뀌었죠. 전압식이면 이렇게 꽉꽉 눌렀을 때 이제 이게 터치패드가 되는 걸 뜻하는 거였고, 대신에 이 자체 트렌드 자체가 정전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을 들어오면서 주가는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암흑기를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인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게요. 기술적으로는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자리지만 LG전자의 휴대폰이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토비스는 대부분의 주력이 지금 LG전자 쪽에 납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점유율 같은 경우에 분명히 올라갔던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과열 양상을 띠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 꼭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나타날 건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5%였다가 2%대로 낮아진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마진 자체가 많이 남는 게 아니라 박리담회식이라는 걸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1차적으로 정리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 대표님, 젠백스는 어떻습니까? 매수가가 37,600원에 비중이 50%. 이분께서는 1년 넘게 분할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하시네요. 예, 일단 지금 바이오 제약주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게 회계 분식이 있다든지 이런 말도 상당히 많고, 형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여타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라도 있으면 보면 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도 좀 사실이고요. 우리가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팔기에는 너무 많이 내려왔죠. 차라리 좀 더 홀딩을 하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분할 매수까지 하시면서 가격을 유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본전에 지금 파시고 나오시기보다는 이런 하락폭을 겪었으면 한 번 더 보시고 난 다음에, 대신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요. 지금 하단에 가격을 한번 보시면 33,000원 부근이죠. 33,000원 부근 자체를 꼭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꼭 마진 노선이고 이게 여기까지 무너진다면 그때는 정말 이 기업이 조심해야 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젠백스까지 여러분의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함께 해주신 분은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주식쇼로 인사드려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노랫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수고했어, 오늘도. 여러분 오늘 애 많이 쓰셨고요.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